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괴담. 내가 지금부터 기이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지금으로부터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80년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래.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매스컴이 활발하지 않아서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뉴스에 한두 번 나온 정도였어. 어느 산골짜기 달동네에 30여 가구가 몰려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중 맨 아랫동네에 위치한 주택이 있었어. 그 당시만 해도 그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 집에 누가 살고 애들은 몇 명이고 알 정도로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었대. 어쨌건 그 집은 4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은 무슨 일은 하는지 남편도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여서 그냥 과부움 떠드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대. 그 집 여자는 거의 뭐 밖에도 나오지 않고 친분이 별로 없어서 밖에서 그 여자를 본 사람이 몇 없었대. 같은 주민인데 얼굴도 잘 모르고 말이야. 그러던 한여름날 그 여자네 집 문 앞 신발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새벽에 강도가 들었대. 근데 그 강도가 죽었네. 뭐 정확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는 의식불명 상태였대. 수사요원들이 집을 현장 조사하는 동안 조사관은 그 여자를 취조실로 소환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 그 여자의 증언은 이래. 그날도 남편 없이 혼자 자려고 방에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가벼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서 잠을 청했대. 그래도 너무 더운지 잠을 설치고 있는데 새벽 1시쯤이었나? 누가 잠가놓은 문을 자꾸 돌려보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 바깥에 웬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문을 자꾸 흔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누구세요?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숨죽이고 보는데 실루엣이 자기 남편 같더라는 거야. 그 주택 집 문이 불투명한 유리문이었었거든. 그래서 이 인간이 또 술 먹고 인사불성으로 왔구나. 언젠가 이런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더군. 그래서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대. 근데 낯선 남자가 씩 웃으면서 서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찔러버렸어. 그 후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는 그 강도를 봤는데 쓰러진 그 남자의 오춤에서 푸방 로프랑 청테이프,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는 거야. 우연히도 강도를 잡은 거지. 이렇게 취조가 끝나자마자 수사요원이 경찰서로 와서는 전기 충격기와 로프 그리고 청테이프가 남자 것이 맞다고 판정이 난 거야. 그래서 조사관은 비록 여자가 상해를 저질렀지만 그 남자의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므로 좀 더 자세하게 조사 후 결과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일단 그 여자를 정당 방위로 보류하고 집으로 보냈다. 근데 이 뭔가 찝찝하고 캥기는 기분이랄까? 그런 걸 느꼈대. 이틀 뒤 경찰은 다시 그 여자네 집을 찾아갔어. 그 집에는 그 여자의 죽은 남편 시체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배에 칼이 꼽혀 있는 채로 신발장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고 주서관은 그때서야 안 거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생각해봐. 그 사건 당일 새벽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대. 근데 왜 칼을 들고 나가? 두 번째 이야기. 나의 화장실 괴담. 나는 평범한 고이 공부쟁이이다. 이 지겨운 생활 벗어나고 싶다. 오늘도 집과는 거리가 좀 있는 공용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집 근처는 촌동네라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여기서 할 때가 제일 집중도가 높다. 도서관 앞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손님이 새벽까지 있으니까 질비하게 줄이 서 있다. 어라? 근데 오늘따라 택시가 한 대도 없다. A씨, 콜택시를 불러야 하나? 주위에 있는 택시가 없댄다. 아, 스트레스. 그래, 그냥 산책 겸 슬슬 걸어가기로 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큰 도로가에도 차 한 대가 지나가지가 않는다. 그렇게 2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도서관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걸어왔어. 그때였다. 도로 한복판에 웬 간이식 공중 화장실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원래 저기에 저런 게 있었나? 너무 고민된다. 왠지 무섭기도 하고. 저런 곳은 보통 푸세식이라서 쪼그리 앉아서 써야 되고 냄새도 나는데. 근데 집까지 가려고 해도 한참 남았고. 길바닥에 쌀 순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이게 웬일. 깔끔한 타일바닥에 좌변기,
뽀송뽀송한 휴지. 그 옆에는 좋은 생각 같은 잡지 따위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 보다. 문을 닫고 서는 전구를 켰다. 나는 잡지를 읽으며 볼일을 보고 있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분다. 책장이 한 장 스르릉 넘어간다. 뭐지? 다시 책을 정독하고 있었다. 바람이 좀 더 세게 부는 것 같다. 책장이 두 장이 스르륵 넘어간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들 알다시피 간이식 화장실은 창문이 없다. 문도 닫았겠다. 한마디로 한평 남짓한 공간의 밀실이다. 바람이 조금 센다고 해도 책장이 넘어갈 정도로 셀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바람이 점점 세지더니 책장이 스르르 넘어가 왜? 천장이 뚫려있나. 거꾸로 매달려서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양팔을 미친 듯이 휘젓는 여자와 마주쳤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김상병님. 제가 엊그제야 부대로 군용 타이어 추진보급 나간다고 했지 말입니다. 그 중대에 도착해서 타이어 쇠 빠지게 내리고 다 끝났다 싶어 후변장에서 담배 한 대 물고 있다가 옆에서 그 중대 아저씨 두 명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글쎄 어떡하냐 오늘 야간에 탄약고 보초 서야 하는데 아 미치겠네. 저는 보일러병이라 열외해서 다행이지. 저는 오줌 지려서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대화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지 않습니까? 바로 물어봤는데 글쎄 하는 말이 3주 전쯤에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갓 전입하면 주임 원사랑 면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담 중 그 신병에 대한 기록부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특이사항에 신병이 자기가 쓴 글씨로 저는 귀신이 보입니다라고 적어놓은 것을 주임 원사가 보고 나서는 이 병사는 정신적으로 좀 약하므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부대 간부들한테 이 소식을 다 공유했다고 합니다. 군대란 게 왜 소문은 무조건 새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는 중대의 거의 모든 병사가 이 소문을 알고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병은 은근히 왕따를 당했답니다. 꺼림칙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격도 워낙 어둡고 말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동자에 초점도 없어 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2주 대기가 지나서였습니다. 2주 대기가 풀리니까 그동안 배운 대로 보초를 서게 됐는데 첫 근무가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탄약고 근무였다고 합니다. 사수는 거의 말년 병장이었는데 중대 내에서도 엄청 마음이 넓고 착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 첫 근무를 서는 날이 온 겁니다. 사수와 부사수는 나란히 탄약고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신병이 고개를 떨구어 시선을 땅으로 쳐박고는 앞을 전혀 보지 않더랍니다. 보초는 기본적으로 문지기 개념인데 사수 경계를 안 하고 땅만 보고 있으니 사수가 얼마나 얼탱이가 없겠습니까? 그것도 전입 신병이 그러니까. 근데 얘가 관심병사인 걸 알고 있었고 좀 불쌍해 보여서 얘가 많이 떨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이런 얘기 아냐 등등. 긴장을 풀어주려고 말을 계속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이따금씩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30분 동안 아무리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아픈 데를 찔러버린 거죠.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라고 소리쳤고 그 동시에 신병이 일순간 고개를 젖히며 헤 하고 눈이 땡그레지면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힘없이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사수는 너무나 놀래서 내선 무전기로 당직실에 급하게 호출했고 신병은 그대로 의무대대로 보내지고 후번 부사수가 급하게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이 이후 이야기가 더 압권입니다. 그 신병이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사수였던 병장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때 왜 그런 거냐고.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거냐고. 너무 마음에 걸렸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 하면서 어르고 달래서 이야기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병이 한 이야기 때문에 중대가 떠들썩했는데 신병이 한 병장님 제가 사실 가끔 귀신이 보이는데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날 새벽에 탄약고를 처음 올라가 보는데 탄약고에 도착해 중대 아래를 내려다보니
근무지 주위에 머리가 긴 여자들이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가만히 마치 망부석처럼. 그런데 그 중에 탄약꽃 쪽을 약간 응시하는 듯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 고개를 떨구어 땅바닥만 보고 있었답니다. 속으로는 엄청 덜덜 떨고 있는데 옆에서 사수가 뭐라 말 시키는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간히 예, 아닙니다. 하면서 장단만 맞추었더랍니다. 그런데 사수가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라고 소리치는 순간 주위의 모든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며 놀라 경직된 표정으로 신병을 향해 시선이 쏠려서 기절했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류멸망. 2081년쯤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니 그보다 전일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생물들이 나타났다. 이 생물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은 고릴라 같이 생겼지만 덩치는 수십 배는 더 크고 팔 힘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것이든 꽉 쥐면 부서지지 않는 것들이 없었다. 또 다른 녀석은 개처럼 생겼는데 개와는 다르게 발톱이 흙을 쉽게 팔 수 있게 발달이 돼 있고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놈들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 이놈의 크기는 그놈들에 비하면 작지만 가장 무서운 녀석이다. 이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벌처럼 생겼는데 이놈은 주로 꼬리에서 거대한 굉음을 내며 가시를 발사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지금 이 녀석이 가장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처음 이 생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인류에게 큰 피해는 주지 못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해 다친 사람들은 조금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생물체들은 덩치만 컸지 여전히 멍청하고 현식 무기로 그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언론에서는 거대한 생물체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늘이 내린 벌, 곧 인류 멸망이 시작된다. 김영훈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에게 아무 피해 없게 하겠다. 선언 등 이 생물체들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나 대비책 없이 그저 중구난방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어지러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물체들은 그 개체수도 많아지고 점점 생물체들도 지구에 맞게 인간을 학살하기 쉬운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 가죽은 강철보다 단단해졌고 생물체들의 무기는 더욱 강해지고 덩치도 점점 커져갔다. 과학계에서는 계속 원인 불명이고 연구 결과를 기다려달라 하기만 하고 종교계에서는 신의 심판이니 뭐니 결국 하느님 믿어라는 소리만 해댔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물체들의 사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고 현재에서는 대한민국의 98%가 사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류의 95%가 사망했다. 인간들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점점 생존터를 잃고 있었다. 우리도 멍청이 있다가 당한 것은 아니다. 처음 생물체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 칼, 폭탄, 미사일 등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그 개체수도 매우 적었다. 그래서 정부는 추적 사냥꾼이라는 생물체 사살 전문 특수 집단을 새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사냥을 시작했다. 매일같이 도시 가까이 있는 산이나 들에서는 총성이나 폭음이 들렸고 뉴스에서는 오늘은 생물체를 몇 마리를 죽였고 현재 몇 마리나 남았다는 추정 기사를 냈고 인터넷에서는 내가 잡은 생물체들이 더 크다며 서로 인증 사진을 올리며 겨루기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생물체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진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랐다. 인류의 진화 속도보다 이 생물체들의 진화 속도가 수천 배 빨랐고 진화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렇게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이 되었다. 번영에서 몰락으로 인류의 역사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생물체들은 인간을 주식으로 삼고 생명활동을 이어갔다. 생물체들은 인간의 머리나 손, 발 같은 것들을 안 먹는데 그렇다면 저절로 길거리에는 이것들이 썩어서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먹다가 만 시체들도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해가 뜰 때 햇빛을 받아 점점 부패했고 그 악취와 박테리아들은 들끓었다. 그 냄새를 참지 못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하려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또 그대로 먹잇감이 됐다. 결국 시체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세균, 박테리아들에서 새로운 병균이 생겼고 이것들이 전염병이 되어 돌기 시작했다.
깊숙한 곳에 숨어 살던 인간들도 공기 중에 퍼진 세균에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인간 생존율이 0%로 수렴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저항해 보려는 인간들도 많이 있었다. 무기를 정부나 과학기관이 개발을 못하니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물체랑 대항을 한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 무기들은 생물체의 아주 조그마한 생치기만 내는 수준이었다. 미안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저항정신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깊숙이 숨어야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나 보다. 이것이 양육강식의 법칙이다. 인간들은 깊숙이 숨어 또다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먹을 것들은 건장한 남자들이 근처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몰래 챙겨왔고 여자들은 숨어 지내는 은신처 주위를 정찰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늙은 노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글이나 지식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배웠다. 무리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생물체들에게 들킬 확률이 높아 보통 한 무리에 10명 정도로 모이고 있고 무리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무리의 숫자는 더 많았다. 여자들이 정찰해서 그 주변에 어떤 무리가 얼마나 있고 그 수를 파악하고 서로 존재를 파악한 무리끼리 교환이나 거래 등을 했다. 우리가 피플이라고 부르는 그 말벌같이 생긴 생물체가 윙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다. 피플은 정말 위협적이다. 어느 한 무리에서 어떤 여자아이 한 명이 길거리에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길래 급하게 데려와서 왜 혼자 다니는지 물어보니 피플이 나타났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다고 했다. 그때 피플이 날 발견해서 공격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맞아서 죽었고 다른 무리원들도 나를 구하려고 싸우다가 모두 죽어서 혼자 돌아다니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명체들의 공격과 전염병, 굶주림, 무리원 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불거진 싸움 등으로 인간들은 2099년 멸종하게 되었다. 멸종 후 인간을 멸종시킨 생물체들도 먹잇감이었고 굶주리다 보니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결국 생물체들도 멸종하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골목길. 나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시달렸으면서도 무서운 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일일 때의 이야기인 것 같다. 작년 겨울 나의 친한 친구가 겪은 이야기이다. 친구는 험상궂은 얼굴과 큰 덩치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위에 오해를 종종 사는 편이다. 친구가 사는 곳은 산동 내인데 골목이 좁고 무슨 미로처럼 되어 있어. 주행자는 길 찾기가 쉽지 않다. 오전 4시쯤 친구는 그날도 한 잔 걸치고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 가려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 가야 하는데 그곳은 2명이 채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좁고 먼 곳에서 아련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어 정말 음침한 길이었다. 한참 술 기운이 올라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20m 앞쪽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란다. 친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뒤에서 걷고 있는데 여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는 것이다. 친구는 기분이 불쾌해졌다고 한다. 남자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불안해하며 괜히 발걸음을 재촉하면 내가 무슨 치안 취급이라도 받는 그런 기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는 불쾌했다고 한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걷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곤 어딘가에 전화통화를 하더란다.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듯 말해서 내용은 자세히 못 들었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단다. 친구는 그 불쾌함을 떨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앞질러 감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짓도 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단다.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이내 여자와 가까워졌고 여자를 비켜가기 위해 몸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며 여자를 추월하며 얼마나 이쁘길래 얼굴값을 떠나 싶어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얼굴에 눈도 코도 없이 쭉 찢어진 입만 있었다고 했다. 달걀 귀신처럼 얼굴이 아무것도 없는 민얼굴에 빨간 입술.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술이 확 깨버렸다. 마음 같아선 도망이라도 쳐버리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도 체면이 걱정이 되더란다. 이번엔 반대로 친구 놈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여자가 친구의 걸음걸이를 맞추며 친구를 따라오더란다. 등 뒤에서 여자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엄마 어디야? 언제 와? 나 안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내가 갈까? 왜? 안 돼. 엄마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야 말해. 나 안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왜? 왜 안 오는데? 응? 어딘지 말해. 말하라고. 속삭이듯 조용하지만 빠르고 하이톤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떠들어 대더란다. 친구는 체면이고 뭐고 거의 뛰다시피 집에 도착해. 대문을 닫고 쇳대로 걸어 잠그고 먼발치에 떨어져 골목길 쪽을 보았다. 뚜벅뚜벅 빠른 걸음으로 친구를 따라오던 그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친구 집 앞에 우뚝 멈춰 서서 잠시 서 있더니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 가더란다. 친구가 사는 동네는 바로 우리 동네다. 머지않아 그녀와 마주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6번째 이야기, 어떤 슬픈 이야기. 나는 어느 날부터 자꾸 똑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꿈을 자꾸 꾸고 있어. 언제부터 꿨는지 이 꿈이 언제부터 나를 괴롭혀왔는지 계속 생각해봤지.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아. 분명 무슨 사고가 있고 난 뒤인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커다랗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 그 폭풍 때문에 여기는 항상 어두컴컴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 신기한 건 모래가 아주 붉은 핏빛이야. 눈을 뜰 수도 없는 폭풍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하늘도 핏빛인 것 같아. 그런 곳 한가운데에 나는 교복을 입고 서 있어. 내 꿈의 시작은 이렇지. 모래 폭풍이 불고 눈이 아파 실눈으로 사막저 보이지 않는 끝을 보고 있으면 폭풍 사이로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 아주 멀리서 서서히 오지.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누군지 식별이 될 정도로 가까이 온단 말이야. 뭐 지금은 자주 봐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지만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시겁했지. 흰색 소복을 입고 있는 여자인데 옷도 다 낡아서 해져 있고 이상한 붉은색 물도 듬성듬성 묻어 있어. 머리도 아주 산발이야. 그리고 눈은 항상 부릅뜨고 있지. 정말 소름 돋아. 조금 과장해서 축구공만 한 그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몸이 안 움직여지지. 그런 여자가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지 길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 여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발은 계속 모래에 빠지고 그냥 아스팔트 걸을 때보다 10배는 더 힘들지. 그렇게 계속 도망만 가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은 누가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가 사막에 크게 울려 퍼져. 어느 날은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 어느 날은 말소리가 울려 퍼진 적도 있지. 희망옵니다. 슬개. 하지만 폭풍이 휘날리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아. 그리고 도망가느라 신경 쓸 틈도 없고 이 년은 체력도 좋아서 나는 힘들어 미치겠는데도 돌아보면 늘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지. 그러다 한 번은 사막 끝으로 가본 적이 있어. 앞을 보면서 계속 달리다 보니 저쪽 끝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둠이 보이는 거야. 항상 내가 보는 거라곤 모래폭풍이나 모래들 뿐이었는데 정말 깜깜한 어둠인 거야.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갔지. 가봤는데 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막의 끝에 서서 내려다보니 아래에는 끝없는 어둠이었어. 정말 누가 깎아놓은 것처럼 반듯한 절벽이었지. 나는 사막의 끝을 따라 계속 달렸어. 달리고 달리다 보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냈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는 지금 원기둥의 위면에 있는 거야. 그 말은 즉 내가 이 여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다.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귀신이 널 죽이려고 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했던 이야기야. 왜냐면 귀신이 꿈에서 널 죽이면 현실에서도 내가 죽는다라는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더라고. 어느 날 한 번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그냥 잡혀서 죽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꿈이 끝날까봐. 정말 아닌 것 같더라. 사실 나는 아직 고3이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알았다가 3학년 돼서 사귀게 됐지. 그리고 우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우리가 알아서 키운다고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랬지. 부모님들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막상 죽고 싶지는 않더라.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날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내가 죽을 것 아니야.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데 근래 들어 사막에서 자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누가 소리치는 것도 들리고
말소리도 자주 들리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놓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가족들 위한 모두를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것 서로가 힘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마치 스피커에 대고 듣는 것 같은데 정말 머리가 아파. 이게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봐. 제발 누가 이 소리 좀 없애줘. 아니 누가 이 꿈에서 좀 꺼내줘. 누가 저 여자 좀 없애줘 제발. 그런데 지금도 어느 때와 같이 무작정 도망을 가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저기 저 여자가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어. 난 여기서 죽을 순 없는데 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뛰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내 뒤로 10걸음이 있어. 이제는 9걸음. 이제는 8걸음. 제발 움직여. 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제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님 있고 친구가 있단 말이야. 제발 살아야 돼. 오지마. 이 씨발아. 제발. 그 여자는 바로 내 등 뒤까지 왔고 순간 내 등에서 뭔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났다. 그 느낌이 척추를 통해 뇌로 전달됐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왔다. 입에서 씁쓸한 피 맛이 난다. 훌렁 입에서 피가 한 바가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내 앞으로 걸어와 내 표정이 지금 어떤지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평소에는 무표정이었는데 지금만큼은 그 누구보다 활짝 웃고 있다. 입이 귀까지 닿을 정도로 활짝. 시발 난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런데 모르지. 그 이야기가 장난이고 내 꿈은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내가 평소에 꾸던 꿈이 아니었다. 여기가 어딘지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의 장례식장 같았다. 영정 사진을 보니 왠지 많이 본 듯한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다. 누구더라? 나랑 닮은 것 같은데. 이 사진 속 남자는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였고 많이 수척하고 병들어 보였다. 우리 친척이나 사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조문객들을 보니 어느 노부부와 한 여자 또한 꼬마아이 이렇게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슬피 울며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유일하게 꼬마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왜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 멀뚱멀뚱 앉아 있다. 그때 한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찾아와서 노부부에게 말을 건넨다.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병간호하실 수 있었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오히려 안락사시키는 쪽이 영지한테도 잘된 일일 겁니다. 그 남자는 영정사진에 절을 하고 나갔다. 그런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이 남자는 영재라고 내 이름을 언급했던 뭐지? 주위를 둘러 그 사람들을 다시 보니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노부부는 우리 부모님이었고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 꼬마 아이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여자친구에게 해주려고 케이크를 사들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거대한 덤프트럭이 날 덮쳤고 그때부터 정신을 잃었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만취된 상태였다고 한다.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들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끽해봐야 일주일 정도 갈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려내려고 계속 병시종을 들었고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의사가 말한 일주일을 넘겼다. 다들 기적이라고 말했다.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부모님은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내 귀에 대고 해주셨고 그 일을 10년 동안이나 계속해 오셨던 것이었다. 그 의지로 내가 버텨왔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갓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많이 컸네. 우리 딸 고마워 여보. 이렇게까지 잘 키워줘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7번째 이야기. 커튼.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왕국의 성벽 너머의 깊은 숲. 그 가장자리에는 덩굴로 휘감긴 회색빛의 거대한 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황폐하고 그렇다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기에는 너무 웅장하다. 성의 중심부에는 우뚝 솟은 회색빛 돌탑이 자리 잡고 있고 탑의 꼭대기층에는 검붉은색 바탕에 검은색 도트무늬 커튼이 걸려 있다.
내가 그대를 구해주러 왔소. 성의 입구에서 남성의 외침이 들려왔다. 여기는 위험해요. 어서 돌아가세요. 커튼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적당한 하이톤의 매끄러운 음색.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홀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남자는 그녀의 안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마왕을 물리치고 꼭 그대를 구해주리다. 남자의 이름은 제1호 왕국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 있는 기사였다. 훤칠한 키의 왕국의 기사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배우자가 없다는 것. 이곳에 찾아온 이유도 왕국 최고의 미녀라 불리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였다. 제이는 단 알가해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커다란 나무 성문 앞으로 나아갔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끄는 성문으로부터 먼지가 흩날린다. 몇 년 전부터 왕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문이 있었다. 왕국의 성벽 외곽에 위치한 숲속의 성 안에 엄청난 미녀가 갇혀 있다는 소문.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성벽 밖으로 나왔고 누군가 부탁하지도 않은 커튼 너머에 그녀의 구출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그녀는 몇 년이 지나도 탑에서 구출되지 않았다. 회색빛 성 안에는 마물들이 가득했고 성의 중심부에 있는 돌탑의 최상층까지 가기에는 어지간한 성인 남성의 힘으로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간혹 힘겹게 돌탑 안까지 들어간 자들은 있었으나 돌탑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없었다. 아마 커튼 안쪽에 그녀를 감금시킨 마왕이라는 녀석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간 제이는 허리춤에 걸려있는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다. 어두운 성 가운데 제이의 주위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몰려들고 있었다. 눈앞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인다. 제이는 눈을 가늘게 떠 빛이 이른 자리를 유심히 바라보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냈다. 슥하는 바람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쇠붙이가 눈앞에 일었다. 자세히 보니 뼈만 남은 인간 형태의 마물들이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전부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리를 어림잡아 보면 수는 100마리 정도. 하지만 그저 수만 많을 뿐 진영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개개인의 움직임은 느리고 단조롭다. 제이는 칼을 잡은 손에 힘을 불어넣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제이 앞에 서 있는 마물은 앞으로 한 마리. 그마저도 힘이 다한 듯 잘려나간 한쪽 다리 대신 칼로 힘겹게 부축하며 반쯤 쓰러지듯 서 있었다. 앙상한 두개골에 텅벼 아래로 기분 나쁜 허스키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다 죽어가는 녀석이 기분 나쁘게 왜 웃는 거야? 제이는 물었다. 어차피 너도 마왕님 손에 죽임을. 마물의 말이 채 끝나기 전 그의 두개골은 자리를 잃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로 뒹굴었다. 제이에게 마왕에 당하는 건 계획에 없는 일이다. 한시 빨리 그녀를 만나야 할 와중에 미개한 마물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가치가 없다. 제이는 그녀가 있는 돌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돌탑에 가는 길까지 다른 마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까의 전투로 인해 상당한 체력을 소모한 그에게는 상당히 다행인 일이다. 돌탑의 최상층까지 제이는 쉬지 않고 달렸다. 탑을 지키고 있다는 마왕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지금 이 성 안에는 없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때를 잘 잡은 듯하다. 내가 왔소. 그토록 원하던 커튼 안쪽의 아름다운 그녀의 방에 드디어 도착한 제이는 소리쳤다. 아, 위험하다고 했는데도요. 제이의 안부를 물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보이던 검붉은색 바탕에 도트무늬 커튼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절욕한 허리라인까지 내려오는 긴 흑발. 손바닥으로 가려질 듯한 자그마한 얼굴에는 또렷한 이목구비가 자리 잡고 있다. 쌍꺼풀 아래로 길게 느려진 속눈썹이 제이를 보자 파르르 하고 떨린다. 제이는 달려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은 것이오. 마왕은 지금 성 안에 없는 것 같소. 어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오. 그녀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제이의 배 쪽에 무거운 느낌이 엄습했다. 몸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온 것이다. 고통의 근원지를 찾아 시선을 따라가니 그녀의 손톱이 흉부 깊숙이 박혀 있었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요. 그녀는 말했다. 목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10도를 넘어 입 밖으로 분출되어 커튼을 적신다. 그녀의 말에 대답을 해야 하지만 뜨거운 액체에 가로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흉부 깊숙이 박혀있던 그녀의 손톱이 스르륵 하고 빠져나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제이는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서 올려다본 그녀의 뒤로 커튼이 보인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커튼의 끝부분이 새하얗다.